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 구성을 보니까 저만 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복장이라도 좀 호감도를 살리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는 이지영 판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전현희 TF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원행정처 기관의 의견이 아님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들으셨다시피 토론문이 좀 늦게 공유되었고 그 내용이 기존에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모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서 하루 만에 내용을 검토해서 기관의 의견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21년차 법관으로서 또 작년 2월부터 저는 원래 서울고등법원 소속인데요. 작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에서 겸임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실무를 경험한 시각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은 향후 법률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제안의 배경으로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7년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에 사법부 내외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의 민주화에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전임 대법원장님이 이런 사법발전위원회도 만들어서 1년간 비법관이 다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양한 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2018년 12월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보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의원님 등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사법부는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관료와의 주된 원인을 뽑히는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전보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는 등 인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 판사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규 등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과 재판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왔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중요 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중계되어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재판 스타일이 있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희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서 개별 재판부에 연락해서 개입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절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답답해하시는 면이 법사위원님께서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심급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 사태 이후의 교훈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법관으로서. 그런데 그 사태가 불거진 지 8년이 지난 현재에 그동안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 시절 우려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F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한 위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된 안은 21대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에 찬성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님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재판 독립을 통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내용에 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좀 더 상술해 보겠습니다. 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도 사법권에는 당연히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판사회의의 선언이자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선진국 각국의 사례입니다. 제가 스탠다드라는 말은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법원은 다수결에 따라서 선출된 입법부 행정부와는 존립 이유가 달라서 다수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조항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TF안은 뭐 위원장이 대법원장인지 아닌지를 불구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위원이 비법관으로 구성되면서 상임위원과 위원회 사무처 차장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법관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관의 인사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재판 독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법행정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법관에 대한 인사 자료에는 고도의 기밀성과 보안 유지가 요구되고 여러 가지 내밀한 사항이 담겨 있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민감한 인사 정보가 다수인에게 공유되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져 결국 법관과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여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법관의 인사만큼은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이 적합한 시점인지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과연 합의체 의사결정이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적절한 시점인지 의문입니다. 아까 김주현 변호사님이나 복소현 노조사무처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합의체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신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며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에 안주할 가능성, 실무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작년 2월은 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데요. 그때 당시는 수년간 누적되고 코로나 이후에 심각하게 악화된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국회나 언론에서 그 해결을 강하게 요구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계엄 사태나 내란 재판으로 화제가 전환되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소송을 계류 중인 현재에도 사건이 적재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재판 지연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어서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법조 일원화가 도입되고 법관이 고령화되고 일가적 양립 문화가 일반화되고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형평 인사로 인해서 근무 인센티브가 저하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방위적인 대책을 아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작년에 법관 증원에 정말 많은 노력을 투입해왔고요. 재판연구원 등 재판 보조인력 증원, 법원 공무원 증원, 재판제도 효율화, 특히 내부에서 법관들이 반발하는 사무분담 잠기와 법원장한테 장기미쟁 등 재판을 시키는 것 같은 자구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는 재판 속도가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이 수년간 누적된 거의 한 7, 8년 이상 누적된 재판은 1, 2년 만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사건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약간의 전시 상황에서는 자칫 만성이 돼서 해결이 불가능하기 전에 법원 구성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책임있고 적시성 있는 사법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임관한 후에 과거의 기억을 되돌이켜 보더라도 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2006년에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형사재판에서 법정에서 조사한 직접 증거 중심의 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강력히 추진했을 때, 그리고 2010년에 다른 나라보다 수년 앞서 전자소송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법관이 불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현재 이 사법정책은 우리 사법제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모든 변화는 타이밍과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재가 과연 합의체식 사법행정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평시 상황인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법관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은 되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해보니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곳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데요. 제가 일해보니까 재판 시스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고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20년간의 재판 경험을 총투입하고
각급 법관과 원만하게 소통해서 그 제도 개선을 정착시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이런 역할을 외부인인 비법관이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자명합니다. 또 중요한 사법행정 업무인 국회 관련 업무, 예산 관련 업무는 정말 주말 밤낮 없이 상시 응해야 하는 반면에 임기제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 변호사에 비해 좋지 않아서 사법행정을 전담할 능력 있고 의욕 있는 법조인을 책임 있는 직위에 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법관 심의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을 변호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하는데요. 한번 채용 공고해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요. 나머지 사항은 좀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임 금지 5년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년간 수임 제한 외에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 제한, 그리고 배당 내규에 함께 재직한 적 있는 대법관은 주심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고요. 같은 재판부에 그런 대법관이 있으면 재배당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관예우 방지를 위해서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야 주심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징계 강화 관련해서는 TF 안에도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재도 법원행정처와 법률상은 편제되어 있지만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해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징계 정직을 받으면 그동안 무보수이고 겸직도 금지되는데 당연히 사직을 해야지 정직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공무원은 3개월, 검사는 6개월이 정직 기간이라는 점도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판사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는요. 종래에 시행되던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 시행되던 법원장 추천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법원 일반직으로부터 또 이제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현재 그 제도가 좀 변경된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재도입할 것인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